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가 지난 4일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립니다. 교황은 시노드 총회 대의원이 참여한 개회 연설에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열리는 이번 시노드는 양극단화된 의회도 아니고 사적 모임도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인간적, 개인적, 이념적 관심사에 골몰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시노드의 주인공은 오로지 성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흔한 고질병인 공허한 말과 험담으로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대화, 경청, 식별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험담과 세속성, 이념적 논쟁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특히 시노드 총회를 보도하는 언론인에 대한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열린 가정 시노드 때 이혼이나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영성체 허용 여론과 범아마존 특별 시노드 때 사제 부족 문제 해결 논란에 대한 언론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노드에 대해서도 시노드 총회 대의원들이 무엇을 할까? 여성에게도 사제품이 허용되나 등 온갖 축축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교황의 우려는 시노드가 단순히 교회법 개정을 논의하는 합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경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언론인의 역할을 올바르게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노드가 열리고 있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정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노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수천 명이 넘을 정도로 교전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일 모든 전쟁은 패배라며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교황의 기도와 간곡한 평화의 호소를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차별 폭격이 이뤄집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섭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최악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양측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격화하는 상황 속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침통한 표정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eguo con apprensione e dolore quanto sta avvenendo in Israele, dove la violenza è esplosa ancora più velocemente, provocando centinaia di morti e feriti.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한 고뇌와 슬픔입니다. 이어 교황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교전에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패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Gli attacchi e le armi si fermino per favore e che si comprenda che il terrorismo e la guerra non portano a nessuna soluzione, ma solo alla morte, alla sofferenza di tanti innocenti. La guerra è una sconfitta, ogni guerra è una sconfitta. Preghiamo perché sia la pace in Israele e in Palestina.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면서 이기는 전쟁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양측 모두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도 모두가 패자일 뿐이라는 교황의 말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주교회 2023년 추계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주교들은 서울대교구가 김수환 스테파노 추경에 10억을 추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에 연임됐고 부의장에는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가 서기에는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가 선출됐습니다. 먼저 주교회의 추계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이 직책을
수행했는데 아마도 낙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직책을 맡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교회의 의장에 연임된 이용훈 주교가 가벼운 농담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임 의장단 인사를 겸해 2023 추계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된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이 주교의 좋은 협조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장 주교님께서 주교회의를 아주 원만하게 잘 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아주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교회의 서기에 선출된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는 회의 내용 잘 작성하겠다고 소감을 말해 이 주교를 파한대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의장 주교님과 부의장 주교님을 도와서 회의록 잘 작성하고 또 작성된 내용들이 잘 전달되도록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주교회의 해양사목 담당 주교회는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가 선임됐습니다. 정 주교는 주교회의 신임 상임이사 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이사로도 선출됐습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신임 감사에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주교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서울대교구가 추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을 통해 신자들이 김추기경의 성덕을 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본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가 마련한 혼인교리서를 승인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한국가톨릭학교 교육사와 종교교과서, 삼가종교도 승인했습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 한국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백서도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회법 조항 제295조와 296조, 제700조의 우리말 번역문도 승인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년 기념미사를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팀이 주최하는 심포지엄도 다음 달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주교회의 정관에 따라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조규만 주교를 비롯한 신임 주교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주교 등을 임명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티칸에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노드에서는 중동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여파로 인권과 전쟁 등의 주제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특징과 주요 논의 사항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개막과 함께 공개된 문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인데요.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발소서의 후속 문헌이자 더 구체화시킨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고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인질의 석방, 평화적 해결을 촉구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갈등은 시노드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분쟁과 평화, 학대, 빈곤 등 인권에 관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표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노드는 전 세계 지역교회에서 올라온 모든 사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14일까지는 친교, 16일부터 21일까지는 사명, 23일부터 29일까지는 참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중동 문제를 다룬 것처럼 세부 주제에 대한 워킹그룹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교황과 교황청 애덕봉사부 장관 콘라드 크라이프스키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의 자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고위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와 수도자도 함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번 시노드의 다른 점은 교황이 직접 과도한 언론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사실입니다. Ci vuole un ascesi, scusatemi che parli così, giornalisti, ma un certo digiuno della parola pubblica per custodire questo. E quello che si pubblica che sia in questo ambiente. Non dimentichiamo, fratelli e sorelle, che il protagonista del Sinodo non siamo noi, è lo Spirito Santo. 외부의 시선, 여론을 의식해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마존 시노드는 기혼사제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가정에 관한 시노드도 이혼이란 주제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노드는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로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일 생태의 수호 성인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권고인 새 문헌에는 인간의 기술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교황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총 6장 73항에 걸쳐 실천적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반포 8년이 지났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취해진 대응과 조치가 점점 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생태계의 한계점에 가까우고 있다는 교황의 경고인 셈입니다. 교황은 기후위기에 대한 표징들을 축소하거나 우습게 보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 행위가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더욱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며 기술집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집의 패러다임에 너무 빠져들어 있다면서 이는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라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 일부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 권위를 지닌 제도를 찾고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와 함께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빈약했던 국제정책을 꼬집는가 하면 기후회의의 진전과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국제적 협력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지만 결정을 내리고 법제화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길 요청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공동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영적인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종교인들의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기후위기에 응답하고 긴급히 대응함으로써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실천의 최종 목적이 문헌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이어감으로써 결국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묵주기도 성월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묵주기도를 사랑한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과 공고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는 건 특별한 축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10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이 제정한 이날은 1572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모후 기념일을 선포한 성 비오 5세 교황은 공식적으로 교서를 통해 묵주기도 형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묵주기도의 교황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성 비오 5세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이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기도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신심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역대 교황님들께서도 굉장히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기 시작한 건 1883년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최고의 사도 직무를 발표하면서입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치와 경제, 사회와 종교의 혼란, 그리고 이단의 등장은 교회의 커다란 위기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야말로 사회악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고 강조하며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황들은 많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는 기도는 없다면서 이 기도를 사랑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4년에 발표한 교황공고 마리아 공경에서 묵주기도는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끝없는 찬미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소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를 반포하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주기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이며 묵주기도의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다고 경탄했습니다. 이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고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특별히 묵주기도를 평화의 기도이자 가정의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정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묵주알이 돼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거든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가족들과 바치는 10월 묵주기도 성월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이자 성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양육과 학업 병행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확대 방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의 병이 심각해진 10대와 20대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20대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0대와 20대의 자살률도 증가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 대책은 소득 기준은 낮추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추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비 확대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 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매달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65에서 90%인 청소년 한부모는 새롭게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 양육비를 받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기존에 받던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 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60에서 90%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 양육비를 신규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자립촉진 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취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자립촉진 수당입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참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여기에 매달 교통비로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 뒤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참여 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들은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모 또는 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5년 전에 비해 20대 당뇨 환자는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당뇨 환자 수도 26.6%나 늘었습니다. 20대 고혈압 환자는 3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100명 중 1명꼴로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20대에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변화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먹방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행이 젊은 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탕후루, 마라탕 등 변화하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미디어의 영향, 1인 가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만성질환 환자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은 당뇨와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젊은 층에서 급격히 환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성질환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병든 건 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0대와 20대의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자살률은 살짝 줄었지만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젊은 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자살률을 줄여야 하고,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관, 건강정책국, 그리고 자살 예방 정책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새로운 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에 건강한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 사업비 전액을 재정에서 지원받았던 거점센터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센터는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1개 소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와 같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한국어, 산업안전 교육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주최하면서 사회통합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센터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 예산 약 71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센터가 담당했던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상담을, 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센터는 평일 이용이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문을 열었고 실제로 일요일 센터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단순 상담이나 교육뿐만이 아니어서 이를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백 없이 메워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다가 뭐 진정서 내거나 고발장 내거나 해가지고 임금 체계를 해결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네. 전체의 한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직접 저희가 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사업주나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 임금 체불이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공공기관에서야 뭐 상담을 갖다 일일이 30분, 1시간씩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금전적으로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불법 브로커라든지 행정사, 노무사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더군다나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기도 했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질 경우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한 1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한 60명 정도는 일부 아마 뭐 이렇게 통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렇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해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공은 이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국제사회는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약 조안이 나왔는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인 하늘땅 물벗의 창립 7주년 감사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사에서는 하늘땅 물벗의 새로운 상징물, 그리고 하늘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이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We produce around 400 million tons of plastic every year, and 300 million tons of that goes right into the waste dump, and 11 million tons of that into our oceans. 세계 자연기금은 보고서를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4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내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된 회의에선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두자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와 유엔 환경총회는 한 달여 전 협약 초안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현재 그린피스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이 2019년도 기준에서 75% 절감 정도는 목표로 해야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국내에서만 연간 1,700만 톤. 한국은 지난 4월 재생원료 사용,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등 주로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유엔 환경총회에 냈습니다. 생산 감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빠졌습니다.
한국은 보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그룹, 즉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에 속한 나라이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과 같이 잘못된 궁극적이지 않은 해결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호국 연합의 소속 국가이기도 하고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만큼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이나 리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가톨릭 교회가 지속해서 촉구하는 것 역시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좀 강하게 압력을 넣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정부 간 회의는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마지막 5차 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제대 앞에 하늘 땅 물버 십자가, 모든 피조물에 모이신 성모 이콘, 그리고 생태사도직의 주보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새롭게 선보인 하늘 땅 물벗 상징물에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 땅 물벗이 창립 7주년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환경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유경천 주교는 하늘 땅 물벗 창립 의미를 짚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은 이 시대에 지구를 살리려는 신앙인들에게 선사된 고유한 희망의 표지입니다. 하늘 땅 물벗을 통해서 그 희망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주교는 하늘 땅 물벗 활동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일상 속에서, 생태적인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이것이 현대의 영성인 것이죠. 하늘 땅 물벗 한국협의회 최선호 회장은 그리스도 신앙의 바탕을 둔 평신도 신신단체로서 환경운동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생태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냥 저절로 생태적인 삶이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늘 땅 물벗 회원이 되는. 서울대교구 하늘 땅 물벗 담당 이재돈 신부는 가시관과 못이 중앙에 조각된 새 상징물 하늘 땅 물벗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가시관을 써야 되고 우리들도 손에 발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땅 물벗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책 찬미받으소서 반포에 힘입어 2016년 서울대교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 인천교구와 제주교구도 인준했으며 올해 8월 3개 교구가 연합해 전국 단위 협의체인 하늘 땅 물벗 한국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한편 한국협의회는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을 6년 만에 다시 발행했습니다. 협력 회원에 대한 설명과 회원 10여 명이 담긴 이번 개정판은 서울대교구뿐 아니라 다른 교구와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수원교구가 올해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거행된 미사에서 교구민들은 6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복음 선포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사제가 수원교구 주교단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 나이 100세, 수원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교구신앙 공동체의 초석을 다진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미사를 공동 집전한 윤 대주교는 지난 60년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자들에겐 60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실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100주를 향해서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수한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소원교구는 성바오로 6세 교황이 1963년 10월 7일 교구 설정 칙서를 반포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초대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2대 교구장 김남수 주교, 3대 교구장 최덕기 주교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이용훈 주교가 교구민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교구 설정 당시엔 본당 52곳, 신자 수는 4만 3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현재 본당 222곳, 신자 수 94만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난 60년간 우리 수원교구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구와 교구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수원교구는 제2차 바티칸 공회와 함께 태어난 교구입니다. 이 주교는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지혜롭고 선한 계획을 마음에 새기며 교구 역사의 발자취를 엄중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단행한 교구 편제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내적 외적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교구민이 신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구의 복음화 사명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사회의 주님과 교회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때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실한 기도와 성사생활, 성경 말씀의 생활, 맡겨진 사도직 봉사와 활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속에 흠뻑 젖어들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나눔과 선행, 자선과 희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실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선 아프리카 남수단 룸벡 교구장 주교와 칠레 시쿠아니 교구장 주교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미사와 축하식에 참여한 교구민들은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가 오는 17일 원주교구 베론 성지에서 라틴어 한글 사전 봉정 미사를 봉헌합니다. 어떤 미사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7일 오전 11시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봉헌되는 라한사전 봉정미사 뒤에는 낮 12시부터 전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교수의 특별 강연도 마련됩니다. 라한사전은 고대 로마 제국 500년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고전 라틴어 사전들과는 달리 1000년간 중세 유럽의 삶과 문화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사전으로 편찬됐습니다. 기존 사전의 2배가 넘는 표제어 8만 개 이상을 품은 중사전에 가까운 종합사전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명제들과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용례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베론 성지는 박해 시절 프루티에 푸티 니콜라 신부가 오랜 수건이던 한중라 사전과 라한 사전을 제작하다 붙잡혀 순교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장 이재룡 신부는 미사는 프루티의 신부와 푸티 니콜라 신부의 숭고한 꿈을 함께 추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려던 생생한 복음의 기쁨을 경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이 주관하는 제13회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화양동 성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 합창단, 제주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등 5개 팀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현대 다성부 음악과 전례 음악 등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연주됩니다.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은 2008년 서울 반포 사동성당에서 창단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뿌에리 깐토레스는 노래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은 각 교구와 성당에서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7개 합창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를 탈출한 유다인들은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무나 비옥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커다란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게에서 넘어온 해양민족 블레셋족도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인과 블레셋족이 가나안 땅을 중심에 두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다인들과 갈등을 겪는 블레셋족은 5개의 성읍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한 도시가 오늘날의 가자 지구입니다. 이번 달 7일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전멸을 목표로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는 이란이 연루되었다는 분석도 있어 이번 분쟁이 자칫 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과 납치를 벌였습니다. 하마스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민간인을 사살했으며 납치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가자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자 지구로 공급되는 전기, 식량 등 모든 생존 도구를 막아버려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부르는 피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분쟁은 대표적인 화약고로 불리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닮은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아이언 돔이라는 방어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발사된 하마스의 재래식 로켓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하마스의 공격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압도적인 힘은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대화에서 나옵니다. 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한 평화일 뿐입니다. 불신을 내려놓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대화가 만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강력한 힘으로 보복하기보다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소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압도적 대화를 통한 평화입니다. 하루빨리 지구촌 모든 분쟁이 끝나고 압도적 힘이 아닌 압도적 신뢰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